당시 인민무력부장이었던 현영철, 그리고 당시 총참모장이었던 리용호,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 역시 최고 권력자였고요. 김정은 본인은 그게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거든요. 자기는 2009년에 갑자기 나타나서 대장이 된 게 다였으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공포정치라는 말이 북한에 나올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보았을 때 고모부에 대한 숙청이라든가 또 리영호, 현영철에 대한 숙청 자체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지 않을까. 히로시마에 터졌던 게 15km예요. 그 당시에 한 5, 6만의 도시에서 당일날 죽은 것만 거의 10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따지면 15만이 넘게 죽어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우, 이거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뉴스 노동일 주필입니다. 지금 세계는 신냉전 중이라고 하죠. 새로운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러우 전쟁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거기다 또 이제 2027년을 앞두고 대만 해협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새로운 냉전의 그런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북한은 군을 단순한 무력기관이 아니라 체제를 지탱하는 사상적 토대로 세웠습니다. 정치 위에 군이 존재하고 군은 곧 수령을 지키는 충성의 집단으로 자리 잡은 건데요.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서 북한군의 약점을 메우는 군사력을 극단적으로 고도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예편 인사이트에서는 북한 군사론의 저자이신 권지민 육군 3사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권영석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북한 군사체제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 그리고 복합전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설계해야 할 대한민국의 안보 패러다임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권지민 교수님이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정예 육군 장교 양성의 요람, 육군 3사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생도들을 교육하고 있는 권지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치외교학과장을 맡고 있으며 북한과 통일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군사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석 교수님께서도 좀. 네,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권영석 교수입니다. 현재 학과장 맡고 있고요. 91년도에 소위로 임관한 후에 32년간 군생활하고 대전대학교 군사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군사학의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개론, 또 북한 군사론, 군사 교육도 하고 있고요. 졸업하자마자 모두가 100%가 전부 소위로 임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야 될 군사 전문 지식 그리고 리더십 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북한의 정치 체제와 전략, 문화 이런 것들 좀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북한 얘기는 참 많이 듣고 북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북한의 군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권 교수님은 직접 또 사관학교에서도 강의하고 계시니까 북한 인민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장설 배경이라든지. 북한군은 공식 명칭으로 조선인민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선인민군이 창설하게 된 배경은 소련군을 무시 못합니다. 저희가 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해방이 된 이후에 38도선 이북에서는 소련군이 진주를 하고 이제 이남에서는 이제 미군이 진주하는 친탁통치 기간이 있었습니다. 북한 역시 소련군의 영향으로 무력혁명이 시작이 됐다는 게 바로 조선인민군의 창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45년에는 보안간부훈련대가 만들어지고 1946년에는 인민무력간부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것을 모체로 해서 19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이 공식적으로 창설이 됐습니다. 1948년 9월 9일이 이제 구구절이라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설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보다 군이 먼저 생겼다는 약간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군이 먼저 창설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인민군의 창설 자체가 이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이제 체제 생존과 이제 남한으로서의 이제 적화혁명을 위한 그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선인민군 창설과 관련해서 시청자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두 가지 정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조선인민군 창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48년 2월 8일이 맞습니다. 근데 김일성 주석이 집권하던 시기에 1932년 4월 25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1932년 4월 25일은
이제 항일 빨치산 부대 창건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김일성 주석 본인이 이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좀 권위를 강화하려고 이제 복귀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2018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공식 창건일이라고 말을 했던 1948년 2월 8일로 현재 북한은 19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기념을 하고 있고 올해 역시 2월 8일에 열병식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조선인민군 창설을 했던 2월 8일에 태극기가 개양되었습니다. 이제 김일성 주석이 말을 하고 있는 옆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랑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형태의 국기가 달려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창건일 때 태극기를 개양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 조선인민군이 그 한반도의 합법적인 무력이다 이런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 뭐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그 집권 시기가 기니까 어떤 그 군에 대해서도 어떤 특징이 그 당시에 어떤 정권의 특징에 대해서도 뭐 좀 짚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 시기별로 다른 게? 끔찍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김일성 주석이 집권 시기 때는 1948년에 조선인민군 창설과 함께 혁명의 주력 부대로서 이제 군의 위상을 확립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군은 어떤 뭐 군사력을 엄청 확대시킨다 이런 부분보다는 정권 초기에 이제 내부 통제의 역할, 또 체제 결속의 역할, 체제 유지의 역할도 같이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여겼던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 때는 사실 성군 정치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는데요. 고난의 행군, 1990년대 중반에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구 소련권이 다 붕괴되고 대홍수까지 겹치면서 국가 비상사태, 아사자가 뭐 적게는 60만, 또 많게는 300만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군의 정치적 위상이 되게 높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성군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군 정치는 이제 군을 국가 운영의 최고 중심으로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 때는 뭐 권력 구조나 뭐 자원의 분배 이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1, 2차 핵실험이 그러니까 핵실험 자체가 시작이 중요한 거거든요. 3차, 4차, 5차, 6차는 김정은 위원장 때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1, 2차 시작은 김정일 위원장 때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북한이란 국가가 핵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협상과 그런 핵실험이라는 위협을 반복하는 전략적 전술을 택하는데 그게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 때는 그냥 성군 정치 한마디로 이제 군사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 시기는 현재 집권 초기 때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을 했습니다. 핵무력과 경제를 같이 키운다 이렇게 했는데 2021년 이제 8차 당대회 때 이제 핵무력 고도화가 됐고 이제 핵무력 완성 국가라는 것을 또 대외로 선포를 합니다. 올해 9월에 국방과학원을 시찰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에 있을 9차 당대회에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 노선을 천명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불과 이제 얼마 전의 일인데 상용무력은 재래식 무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러우 전쟁을 통해서 재래식 무기의 중요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도화되어 있는 핵기술을 조금 더 완성시키고 상용무력까지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이제 김정은 시기의 군사적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 국무부인 장성택을 숙청하는 등 어떤 그런 굉장히 숙청 이런 일이 잦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어떤 뭐 튼튼히 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 부분은 연구자마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숙청과 관련된 논문도 썼는데요. 권력 다툼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 개인의 인식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일성 주석 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그 김씨 일가의 세습이 아들한테 정상적으로 세습이 되길 원했을 겁니다. 본인이 엄청나게 이제 건강이 악화되고 갑자기 김정은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려면 이제 하나의 장치가 필요했을 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이제 조력자, 후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군 정치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최고의 실세는 당시 인민무력부장이었던 현영철, 그리고 당시 총참모장이었던 리용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 역시 최고 권력자였고요. 김정은 본인은 그게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군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거든요. 자기는 2009년에 갑자기 나타나서 대장이 된 게 다였으니까 2011년 12월 17일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2016년 6차 당대회가 일어나기 전까지 공포정치라는 말이 북한에 나올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7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일을 하냐면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국방위원회를 폐지를 시킵니다.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본인이 국무위원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비대해 있었던 군의 위상을 낮추고 당의 정상화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일련의 과정을 보았을 때 고모부에 대한 숙청이라든가 또 리영호, 현영철에 대한 숙청 자체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아무래도 북한을 늘 관심 갖고 보시니까 김정은 시대였던 그 군의 위상 변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장성태이가 숙청이 되고 군에 관계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숙청시키고요. 국방위원회를 폐지를 시키고 국무위원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언론에서 정상국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국방위원장이 아니고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연 그 당시에 국무위원장이 되면서 정상국가가 됐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왜 막상막하라는 말 하잖아요. 저는 막하막한 것 같아요. 그냥 숙청만 시켰을 뿐이지.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권력 승계만 정상화됐을 뿐이지 군에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예, 그리고요. 비정상국가가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는가? 우리는요, 진짜 많아요. K컬처, K푸드, K방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북한은요, 제가 보기에는 미사일하고 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있습니까? 발전하고 있는 게. 내부 결속을 하려면 국민들에게, 야, 우리 발전하고 있다. 우리 굉장한 국가다. 이거는요, 사실은 미사일, 핵은 군대 거지 않습니까? 불량 국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위상은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 민주주의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비정상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당 중심의 일당 지배 체제를 하는 공산주의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조금 정상화된 게 맞거든요. 김정은이 이제 어느 정도의 유은 통치 기간이 끝나고 본인의 권력을 되찾았을 때 열었던 당대회가 7차 당대회 2016년에 있었습니다. 이 당대회란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의결 대회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시진핑 주석을 재신임한다 이런 정도의 급의 그 어떤 또 국가 전략을 선포를 한다거나 엄청 큰 의결을 하는 그건데 그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김정일 시대. 네, 그래도 내가 이 당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게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대회라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5, 6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중국도 그 주기를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집권을 한 이후에 당대회 개최 연도를 보면 정확하게 5년 주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뭔가 좀 남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 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게 성군 정치 때 비정상화되어 있던 것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켰다고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조선인민군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랄까 우리하고 좀 다른 개념이 수령을 보위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죠. 조선인민군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와 다른 것인데 그런 조선인민군의 어떤 정체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신다면 심재규는? 네, 사실 조선인민군의 정체성은 이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 정체성이 있는데요. 단순한 외부 위협 세력으로부터 인민을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당과 수령의 권위를 이제 지탱하는 정치적 도구로서 작용을 합니다. 또 아까 주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규모의 열병식이랑 무기 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다 정치적 목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8년 2월 8일에 창설이 되었는데 50년 6월 25일에 남침을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런 걸로 보았듯 또 공세적인 정체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전력은 항상 공세적이거든요. 열병식 때 공개되는 무기들만 봐더라도 이런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처럼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많이 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대내,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조선인민군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방부라 그래서 적으로도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방어하는 중점을 두고 있는데 북한군은 공세적인 것에 오히려 초점을 두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건 사실 우리가 참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 아마 공산주의 국가들이 북한만 그런 것 같지 않고요. 그죠? 러시아도 지금 마찬가지. 중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대만을
27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죠? 북한도 뭐 계속 적화 통일에 대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를 앞세워서 공동국가의 어떤 군사력을 그런 앞세우고 특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대 강군화 노선이라고 말씀했는데 뭐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사실 김정은 시기 때 네. 이제 4대 군사 노선에 이어서 4대 강군화 노선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정치사상 강군화, 두 번째가 전법 강군화, 세 번째가 도덕 강군화, 네 번째가 다병종 강군화입니다. 그래서 이 강군화의 특징을 보면 다병종 강군화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나머지 세 개가 이제 무형 전투력 정신전력 방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서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의 현재 세대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 장마당 세대가 뭐냐면 사회주의 체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급 체제에 대한 이득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 국가가 공급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주제라는 네, 사실 이 세대들이 지금 군의 주요 젊은 세대를 군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도덕 강구나 한 번도 북한에서 강조한 적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죠. 특이한데 도덕 강군화란 말은 참 약간 좀 뜨악하게 들리네요. 정치 강구나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사상적인 부분을 지금 내세우고 있다는 게 가장 특이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4대 군사 노선은 전부 다 물리적 전투력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제 김정은 시기 와서 이것도 추정일 뿐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 이 인원들에 대한 좀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4대 강군화 노선을 내세운 게 아닐까. 그게 이제 김정일 시대에는 성군 사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군의 힘이 높아졌던 거죠. 그러면서 김정은이 생각했던 거는 저기에 해이해진 면 또는 부정부패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어찌 보면 군기를 잡는 면이었죠.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좀 해이해졌다. 네. 말하자면 국가에 대한 무한 충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해이해졌다는 걸 오히려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그 면에서 주필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왜냐하면요. 삶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게 경제력이거든요. 근데요. 뭐가 문제냐면 북한의 군대는요. 선군 사상에 의해서 권력을 엄청나게 주었는데 먹고 살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부정부패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김정은 정권은 알았겠죠. 그래서 도덕 강구나 또는 정치 사랑의 강구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군의 어떤 특징 같은 걸 보면 우리는 좀 계급에 북한군의 계급이 우리는 계급이 소위 중위 대위 그러고요. 그다음에 소령 중령 대령 그리고 이제 별은 이제 준장부터 시작하니까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4계급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은 좀 다르다면서요 그게. 그래서 북한 계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관급은 위급 군관, 연관급은 좌급 군관, 우리의 장성급은 장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군은 동일하게 다 4개 계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중위, 상위, 대위, 소자, 중자, 상자, 대자, 소장, 중장, 상장, 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소중, 상대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병, 일병, 상병, 병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군은 또 용어가 다릅니다. 전사, 하급병사, 중급병사, 상급병사. 우리 부사관급은 이제 하사, 중사, 상사까지는 같은데 특무상사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원사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전문 기술이 필요한 기술 직렬이 있는데 이제 그들을 이제 초기 복무 하사, 초기 복무 중사, 초기 복무 상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계급이 사실 또 한국군이랑 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밌을 만한 내용을 또 들고 왔는데요. 우리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노하신다고 해서 참모총장을 스지타로 바꾸진 않습니다. 북한은 약간 충성도에 따라서 계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혹시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보셨습니까?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은 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이제 현빈 배우님의 아버지 역할로 나왔던 총정치국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총정치국이 이제 북한 내 당의 사상을 통제하고 전체적인 군의 어떤 핵심 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부서라서 핵심 요직입니다. 군정치설 1위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현재 총정치국장은 정경택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올해 5월 28일에 열린 노동당 이제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이제 대장인 4개를 달고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포사교 훈련장이었는데 상장으로 이제 강등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대 회의에서 아마 이제 강등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별을 하나 떼버렸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좀 충성도, 정치적인 것도 계급에 묻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사라졌다가 등장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다. 계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금까지 수많이 관측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 최고 지도자 말 한마디에 뭐 계급이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데 저런 정상적인 국가를 상대하는 우리도 참 머리가 아파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한 겁니다. 군사 기술을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네. 그런 점 많이 좀 관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어떤 우려점이 있습니까?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나갔다는 사실은 진짜 우리 군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의 가장 큰 약점은 사실 그 재래식 무기의 이제 양적 우세가 아니라 질적 열세였습니다. 네. 또 공군 해군 전력 역시도 잠수함이 뭐 70대나 된다고 하지만 사실 기술적인 열세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간과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근 여러 정보에 의하면 네. 러시아가 뭐 그 잠수함 기술뿐만 아니라 첨단 위성, 뭐 미사일,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판시르급 방공 체계, 그리고 신형 함정 및 조기 경보기 이런 핵심 지원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 잠수함도 지금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한다고 지금 그러게 하고 있던데, 그죠? 네. 보도되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잠수함뿐만 아니라 조기 경보기, 방공 체계까지 그 국가가 운영을 해야 되는 어떤 전략적 핵심 기술을 다 제공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북한이 독자적으로 해결 불가능했던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할 수 있고,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쟁에 직접 현대전에 참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군의 기술로 뭐 드론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학교에도 이번에 또 드론 엄청 잘하는 생도들이 다 1등을 휩쓸고 왔는데, 근데 북한군은 지금 실제 드론이 날아다니는 전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실전에서. 네, 실제 사이버전이 어떻게 전쟁에 작용을 하는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개량화할 수 있는 전투력 이것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효과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러우 전쟁 이후에 진행됐던 북한 열병식을 보면은 전술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드론도 이제 많이 했고, 뭐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전차도 드론 잡는 기술이 달린 전차를 또 과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장을 느끼면서 좀 최첨단 장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전술 무기, 그 상륙 무력에 그래서 힘을 더 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조금 다른 분석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기술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기 체계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운영 유지 부분이거든요. 기술을 받는다고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생산했다고 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암흑 세계의 그러한 그 북한 현실 속에서 다시 말하면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반도체 기술 또는 AI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재래식 무기를 발전시키지는 못할 거다. 거기에 과연 경제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비대칭 무기에 많이 노력을 지금처럼 하고 할지 않을까. 미사일이나 그들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참전했으면 뭔가 북한 인민들이 필요한 식량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받아와서. 그거는 받습니다. 뭐로 받냐면요. 그거는 월급으로 받습니다. 북한이 참전해서 그 군인들 월급 받거든요. 그거 너 어떻게 받냐면 러시아로부터 받아요. 그런데 그게 러시아로 받는데 그게 인민들,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가느냐 안 가느냐는 퀘션이죠. 아마도 북한군 수뇌부나 또는 뭐 정부로 들어가지 않을까, 당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우리가 이제 저도 많이 옛날에 들어봤습니다. 4대 군사 노선. 지금도 그런 4대 군사 노선 이게 좀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4대 군사 노선은 1962년에 최초로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쿠바 사태를 아실 거예요. 1962년 10월 달에. 그렇죠. 미설육이라고 하죠. 김일성 입장에서 그 쿠바 사태를 바라보는데 소련이 결국은 눈에 보이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미사일을 철수를 해요. 야, 이 소련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대 군사 노선을 내세우는 거죠. 그들이 시험하고 있는 건 주로 그거죠. 미사일, 핵. 특히 최근에 2023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화산 31 전술 핵탄두를 공개를 했죠. 이게 현대화되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적이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ICBM의 고체화, 기동화
이런 것도 현대화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또 무인기, 뭐 정찰 이상도 띄웠지 않습니까? 항사포 같은 경우도 SRBM의 KN-23, 또 24, 뭐 25 이 정도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또 특수작전군, 전략군을 별도로 군종화시켰던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현대화의 요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의 현대화일 텐데 핵탄두가 그렇죠. 예, 그야말로 어떤 작은 그 어떤 전술핵에 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소형화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실전에도 이걸 쓰는 그런 소형화가 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 그거는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소형화는 이미 완료했다고 판단하고 있죠. 그거를 투발 수단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고도화, 특히 미 본토까지의 그런 고도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상향된 것도 있고 아직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전술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술핵은 통상 뭐 10킬로톤 이하를 전술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0킬로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히로시마에 터졌던 게 15킬로톤이에요. 그 당시에 5, 6만의 도시에서 당일날 죽은 것만 거의 10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따지면 15만이 넘게 죽어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우, 이거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사실은 뭐 우리가 뭐 핵, 미사일,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력 특징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뭐 이른바 복합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대응 전략이랄까요? 요즘 이제 러우 전쟁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이버전, 사이버 어택 있죠. 또 뭐 외교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사이버에 대한 정성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죠. 무려 6,500명 정도의 사이버 전사를 키우고 있다고 하죠. 북한이 현재 외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외화의 50%를 해킹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40%를 어디다 쓰고 있냐면 미사일과 핵, 거기에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왜냐하면 50% 이상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의 어떤 사회적 기반에 대한 공격도 굉장히 많죠. 그죠? 인터넷망을 많이 마비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탈취하기 쉬운 국가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SNS가 우리나라처럼 발전되어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사이버전의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하면서도 또 많이 우리가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도 정말 크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인 거죠, 사실은. 예. 우리 권지민 교수님께서. 네, 사실 사이버전이 사실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언제 벌이겠다 발표를 하지 않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시작될 텐데 퇴근길에 서울시청 앞에 신호등을 탁 마비시켜버리면 완전히 사회 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은 사이버 공격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 내부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어는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설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사이버로 공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공격하는 기술보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방어하는 기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아직 많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뭐 정말 보안 비용이 아니라 거꾸로 해서 안보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분명히 치러야 될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권영석 교수님, 권지민 교수님 모시고 북한군의 어떤 뿌리를 분석해 보고요. 북한군이 수행하고 있는 복합전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설계할 안보 패러다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화는 격변하는 한반도 안보의 미래를 전망해보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N 인사이트는 앞으로 여러분께 한바라손 통찰과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